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 엄청 추워지고 어제 눈 왔어요. 봤어요? 네, 아니 뭐 지역에 따라 다르긴 했지만 네. 서울은 맛보기 이런 수준으로 조금 날렸잖아요. 저도 진짜 맛보기 그 순간에 밖에 있어서 살짝 봤습니다. 아, 그래도 흰 눈이 펑펑 좀 날리면은 더 네. 좋았겠지만 네. 설레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설레는 마음이 있다는 건 젊다는 얘기군요. 전혀 그래요? 설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마음이 좀 간질간질하던데. 네. 뭐 눈 얘기도 했는데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네. 질문 있거든요. 오늘도. 어떤 얘기입니까? 돈 잘 버는 은행들에 대해서 네. 정치권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이 횡재세 우리 이야기 했었는데 네. 이 이야기 기사로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횡재세를 두고 여야가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표현만 달리하고 있지 결과적으로는 여야가 둘 다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여러 차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초과 이익을 올렸고 네. 뭐 대통령 표현은 은행의 종노릇을 뭐 대출자들이 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과도한 이익을 은행이 가져간다고 보는 시각은 여야가 모두 같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일부라도 회수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좀 자세히 읽어보면 여당은 시장 경제 원리에 맞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야당은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앞서 포장이 좀 다를 뿐 둘 다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논란의 핵심을 해결하려면 금리를 낮추면 됩니다. 그죠? 뭐 금리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은행들이 예대금리 차, 그러니까 예금과 대출을 해주면서 나타나는 그 차이의 금리 차를 가지고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벌어지지 않게 단속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는 근거 중에 하나니까요. 근데 이 얘기는 둘 다 지금 거의 안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변죽만 양쪽에서 다 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여당이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시장 경제 원리를 깨지 않는 방식을 해야지 횡재세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당 역시도 그럼 구체적인 방안은 뭐냐라고 하면 딱히 제시가 안 되고 있어요. 뭐 1, 2주 사이에 나온 발언들만 놓고 보면 뭐 딱히 대안은 앞으로 마련을 해야지라는 내용이 강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은행권에 대해서 온갖 비난성 발언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종의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얄미운 은행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쏴주니까 심정적으로는 조금 통쾌하긴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사실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은행의 독과점을 깨는 게 이 갑질 구조를 깨는 근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원론적인 얘기이긴 한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진 사람이 갑질 위치에 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뭐 씁쓸한 얘기로 돈 많으면 형이다 뭐 이런 얘기도 가끔은 바로 하는데 형님 소리 나오잖아요. 네. 이게 씁쓸하긴 하지만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네. 거지 않습니까?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깨서 경쟁을 유도해 은행 갑질을 줄이겠다. 이거는 좀 생각할 게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의 원리를 우리가 중시하는 이유는 네. 시장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걸 믿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다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시장은 완전히 개방돼 있어서 자율 경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다니는 정보가 다 오픈돼 있어서 그걸 모두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시장은 모든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은행업은 이와는 좀 다른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은행은 원래 독과점 사업입니다. 정부가 은행업 허가권을 쥐고 있고 어떻게 보면 특혜성 사업을 일부 소수에게 허용해 주는 산업이거든요. 네. 물론 지금보다 경쟁자를 조금 더 만들어서 너무 쉽게 돈 버는 구조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정부의 대책을 저희가 생각한다면 고개가 조금은 끄덕여질 수는 있는데 그러면 시장 경제 원리를 깨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저희가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이제 시장 경제 원리를 깨지 않고 뭔가 대안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네.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과점 시장인 상황에서 시장 경제 원리를 깨지 않는다? 원래 깨져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독과점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근데 은행을 아까 듣다 보니까 특혜성 사업이다라고 네. 하셨거든요. 이 특혜성 사업이다라는 말이 소수만 하고 있으니까 이 특혜성 사업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소수만 하고 있어서 제가 특혜성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은행이 하는 일 자체가 특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혜라는 표현이 좀 안 좋게 들릴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은행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많게는 8배까지 그 돈을 뻥튀기 해서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 특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금고에 만약에 1억이란 돈이 있다라고 하면 한 8억까지 주변에 투자하거나 빌려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A가 와서 나 1억만 빌려줘. 그럼 빌려주고요. 네. 또 B가 와서 나 5천만 원만 빌려줘. 그럼 또 5천만 원 빌려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나 한 3천만 원만 빌려줘. 그럼 또 빌려줘요. 아니 근데 뭘 믿고 1억밖에 없는데 8억을 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 와서 진짜 돈으로 1억을 현금을 받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저희가 통장에 1억이라는 숫자가 찍히는 거죠. 노룩 패스죠.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서류상의 거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려간 사람도 그 돈을 한꺼번에 다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은행 계좌에 그대로 두고 필요한 만큼 조금씩 꺼내 쓰는 경우가 많죠. 네. 설령 한꺼번에 꺼내 쓴다 하더라도 이런 게 보통은 이제 부동산 거래일 가능성이 높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이게 집주인한테 들어가죠. 네. 집주인도 은행의 계좌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또한 서류상의 거래라는 것이죠. 그러니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이 갑자기 전부 다 은행에서 이 돈을 찾는다라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은행은 1억 원을 갖고 있어도 다양하게 그 외의 배수로 돈을 더 빌려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걸 이제 신용 창출 기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중에 돈이 잠기는 것보다는 규모에 맞게 돌아가는 게 맞기 때문에 돈이 유통되게 만들기 위해서 은행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은행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이른바 뱅크런이에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돈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네. 은행에는 사실 빌려준 돈의 한 20%밖에 안 갖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스템 때문에 은행은 근본적으로 사업자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너도 나도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은행 이자 받는 건데 돈만 빌려주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특혜성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정부가 얘기하는 독과점 구조를 깬다는 건 지금 이 구조적으로 좀 힘들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경쟁을 유도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이 일부가 얼마나 큰 효과를 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으로는 은행은 갈 수가 없어요. 모두 다 뭐 오세요. 그럼 제가 허가해 드릴게요.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 은행 뭐 3곳 정도 허용이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경쟁을 좀 늘려서 은행권의 과도한 이 뭐 예대금리 차 뭐 이런 것도 줄이고 서비스도 늘린다라는 차원에서 도입을 했는데 네. 그때 인터넷 전문은행 들어올 때도 30년 만에 시중은행 허가가 처음 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독과점 구조가 해결됐나요? 지금도 저희가 독과점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그렇죠. 너무 많은 이득을 너네가 가져가고 있어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은행의 중요한 거는 자산 규모예요. 네. 은행이 신뢰도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만약에 진출하는 회사들도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대표 은행들의 자산 규모가 지금 한 400조에서 5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을 열어준다? 누군가가 은행 사업을 하게 한다 그러면 그만큼 돈 많은 곳에다가 열어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자본력이 있는 곳은 대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대기업에게 이런 특혜성 사업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산분리와 관련된 금융자본을 산업자본이 소유해도 되느냐의 문제가 또 불거지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보이죠. 그러면 야당이 주장하는 이 횡재세는요? 횡재세는 이번에는 은행 쪽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기억하시겠지만 유가가 급등했을 때 정유업계 등에 도입하자라고 맞아요. 주장이 나왔었잖아요. 네. 실제 유럽 주요 국가들이 횡재세를 도입한 곳들이 좀 있습니다. 어감이 좀 그래서 그렇지 사실 기업들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야당은 대통령과 여당이 은행들의 과도한 이익, 뭐 약탈적 영업 형태로 쌓은 초과 이익을 회수할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은행권에 횡재세를 도입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횡재세가 도입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세금이다 보니까 부과하는 형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미 법인세 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은행원만 부과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은행만 특별히 이걸 해야 돼라는 부분하고 이미 법인세를 통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또 횡재세를 내라 그러면 이중부과 아니냐 뭐 이런 논란까지 같이 있죠. 네. 뭐 나름 뭐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그것도. 근데 이미 우리는 횡재세 같은 세금들 또는 제도를 시행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횡재세라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가 붙어 있긴 한데 네네.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쪽에는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도 논란이 많죠. 그리고 소득세의 누진세도 약간은 이런 성향이 있는 겁니다. 기준을 정해서 돈을 더 벌면 세금을 더 내게 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네. 세율이 점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것도 있었어요. 대기업 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 또는 자신들의 협력사들하고 나눈다는 개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배적 개념의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한쪽에 쏠려 있는 부를 균형 있게 나눈다라는 개념의 제도인 건데 네. 이번에는 은행 쪽으로 초점이 좀 맞춰져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유업체가 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정유업으로 초점이 맞춰졌고 그 전에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뜨거우면 재개발 등 부동산 쪽에 과도한 이익을 가져갔던 계층에 뭔가를 가져오자라는 논란으로 제기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뭐 어떻게 보면 격차의 문제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울 것도 없고 그래서 횡재세라는 이름 때문에 굉장히 약간 악마적인 제도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도입하면 무슨 큰일이 날 거라는 논리도 조금은 과장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좀 다르고 포커스가 그때그때 바뀌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의 은행의 종노릇이나 하게 만드는 이 은행 갑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만약에 지금 이미 공론화가 됐으니까 은행의 이런 초과이익을 뭔가 거둬들이는 제도를 우리가 고민한다라고 하면 네. 예측이 좀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가 하고 있는 모습은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뭐 더 가서 이명박 정부 때도 똑같은데요. 네. 은행들이 좀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뉴스가 들려오면 금융지주 회사들 막 불러 모읍니다. 금융당국에서. 그래서 막 그런 얘기해요. 그러면 이 수장들이 그 얘기 듣고 와서 뭐 기부금도 내놓고 뭐 출연금도 조금 늘리고 이런 행위들이 이어지거든요. 그러고 나면 또 몇 년 또 조용하다가 은행이 또 돈 벌었다 그러면 또 이런 게 반복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까지 이 세 사람이 세트로 은행권의 초과이익에 대한 강한 발언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각 은행들이 1,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책 내놓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상생금융 패키지 시행하겠다라고 하고 무슨 TF 만들겠다라고 막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은행 입장에서 보면 약간 이런 거예요. 딱히 기준도 없고 언제 또 나를 부를지도 모르고 어느 순간 갑자기 칼을 안 들고 왔지 뭔가 협박해가지고 그냥 돈 뺏어가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한번 모임에 갔다 오면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얼마를 내야 정부가 만족을 할까?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어떤 한 곳이 상생금융에 제가 이만큼 내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그만큼 같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반복적인 걸 이왕 할 거라면 그냥 예측되게 제도를 만드는 게 낫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약간 눈치 게임 같은데 네. 차라리 기준을 만드는 게 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론화가 된 상황이니까 은행들끼리 경쟁하고 돈을 열심히 자율적으로 벌어라. 대신에 일정 기준 이상으로 뭔가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할 때 이익이 좀 초과됐다라고 생각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걷어들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이니까 야당 쪽에서는 이걸 세금처럼 걷어들이자 횡재세라는 걸 만들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세금이 아니라면 이게 부과금이라든지 아니면 출연금으로 돌리자라는 얘기고 네.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들지 말고 이걸 출연금 같은 걸로 그냥 받아내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제도적으로 확정이 돼 있으면 이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은행들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주주들 입장에서도 매번 정부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와서 출연금 내라 해서 뺏어가거나 아니면 이익 너무 많이 냈으니까 배당금 너네 나누는 거 줄여라고 해서 배당금까지 제한하는 것보다는
한국엔 이런 제도가 있어서 야 초과이익이 이만큼 나면 일부는 출연금으로 내더라라는 예측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게 낫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큐에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김큐는 횡재세 찬성하십니까? 횡재세에 찬성한다기보다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이제 시장 경제 원칙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방법론을 제시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나올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사회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인 배분안에 대한 고민을 할 시기가 왔고 네. 그렇다라면 예측 가능하고 우리가 항상 규정이 정해져 있는 대로 하자라는 말씀으로 제가 대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방법 찾는 동안 금리나 조금 내렸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이 방법 하는 동안에 진짜 제 금리나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